명품하면 또 중국의 큰 손들 아니겠어.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간다고 하자마자 바로 크롱아 니 중국 간다며 내랑 같이 가야지 하고 바리바리 써들고 같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프랑스가 화끈하게 중국 편을 딱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핑 형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에어버스 160대 쿨거래에 입금해 줬습니다. 크롱아 저기서 오는 게 우리 비행기니 이러면서 바로 입금해 줬단 말이야. 프랑스 대통령이 저렇게 큰 빅 이벤트를 가는데 에어버스 한 명만 데려가지 않았겠죠. 자, LVMH 루이비통 회장도 바로 부랴부랴 싸들고 따라갔습니다. 명품하면 또 중국의 큰 손들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간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님이 크롱아 니 중국 간다며 내랑 같이 가야지 하고 바리바리 써들고 같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루이비통을 들고 있는 LVMH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유럽 최대의 명품 종합 그룹입니다. 루이비통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만 해도 루이비통, 로에베, 와 이것도 요새 유명하더라고. 로에베 요새 신세계 백화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시, 셀린느, 마크 제이콥스, 디올, 뭐 저는 이 정도까지 알아요. 뭐 딴 거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유럽 시총 1등 기업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 110조 원을 찍었고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650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1등 기업인 삼전이 4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명품처럼 기계로 이렇게 뭐 자동화하지 말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면 저렇게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왜 중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까 봤더니 22년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원래는 일본이 명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었다 하더라고요. 재팬을 또 별도로 표시해주고 재팬 7%, 재팬 외 아시아가 36%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아시아가 다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중국, 한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3국 한중일 비중이 40%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크롱잉님 중국 갈 때 이 LVHM 회장님도 크롱아 같이 가자 해서 바로 같이 가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시장입니까? 요 세 나라에서 40%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중국에 간다는데 바로바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동아시아 3국 명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78조, 일본이 36조, 한국이 17조, 다 합치면 세계 명품 시장 3분의 1을 먹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 저 금액이 좀 작아 보인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킹한민국 당당히 1인당으로는 1등입니다. 월 35만에서 40만 정도 명품에 쓴다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아 역시 킹한민국 샤넬이 가격 올려도 구찌가 가격 올려도 걱정하지만 우리는 살 거니까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독 동아시아가 뭐 다른 나라도 다 명품을 좋아하겠지만 동아시아가 명품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 왜 동아시아는 명품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 명품 가격 얘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형님이 또 계십니다. 소스타인 베블런으로 100년 전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아저씨가 주목한 게 뭐냐면 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물건이 싸면 쌀수록 더 잘 팔려야 돼. 가격을 올리면 안 팔려야 되는데 명품 시장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거야. 샤넬이 할인을 해서 더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샤넬이 내년에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더 잘 팔리는 거죠.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 아저씨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대 사회에서의 부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란 거를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걸 어떻게 보여줄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걸 사도 비싼 걸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나의 권력과 재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 얼마나 많냐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게 결국 내 재력을 의미하겠죠.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비싼 뭔가를 살 수 없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는가가 내 그런 능력을 증명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집단 내에서의 내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시 소비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서양 사람들도 저런 느낌이 있지만 한중일에서 심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세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절대 빈곤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한국 세계 GDP 10위, 중국 세계 GDP 2위, 일본 세계 GDP 3위. 절대 세계 어디 내놔도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시달리는 빈곤은 상대적으로 빈곤이란 거야. 쟤는 차가 있어. 쟤는 차를 타도 페라리를 타. 나는 아반떼인데. 차를 타는 거는 똑같은데 이 쟤는 뭘 더해 라는 상대적 빈곤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양보다 동양은 집단주의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내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에서 내가 집단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이 강조되는 사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집단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삶에서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 인정하는 재화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속 구매를 해서 자기의 소비나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파트나 차가 그래. 강남 꼭 살아야 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외제차를 타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야 잘 팔린다는 겁니다. 실제 원가가 이 정도의 상품이 있으면 요게 과시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과시 가격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너가 이만큼의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능력인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명품을 자랑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슬쩍 자랑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티나게 슬쩍 자랑을 하죠. 나라마다 과시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명품을 사서 자랑을 하는 이유가 가난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이 집단에서 쓸모 있고 내가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집단 내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세 나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명품 시장은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갔다는 트레이드 마크 중 한 개가 남자로 치면 외제차를 끄는 걸 거고, 여자로 치면 명품백 한 두세 개씩 들고 다니는 거겠죠. 요즘에 돈을 조금 벌면 바로 BMW 타잖아. 아반떼 안 타고. 실용적인 것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동아시아 3국이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영상이 재밌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